먼저 그 4대강하고 수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이규영 총장님하고 나눴는데요. 우리 다 들었습니다. 대표님도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네, 우선 우리 이기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발 코로나 무한폐렴, 그거는 이미 세계가 알고 있는 거고 인정하고 있는 거고, 세계가 그거에 대해서 중국의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 정부가, 우리가 코로나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를 말하자면 코로나부터 봉쇄 차단해라 라는 얘기를 그렇게 6번이나 했다고 지금 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를 안 들은 책임을 문재인 정부는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 대통령 아무 관계도 없는 세월호 가지고 국 끓여먹고 결국은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감옥까지,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무한폐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어떻게 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가 제대로 일어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찬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에게 자꾸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걸 또 이용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으로 더 확고한 본인들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까, 온갖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코로나 대책을 최고로 잘 세우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이번 4.15 부정선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무슨 대책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살린 친구 말이죠.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은 코로나 국가로 아주 중국과 딱 같이 붙여서 형제 국가로, 코로나 형제 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게 한없이 낮아지는, 무슨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이 무슨 동북성이 하나입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지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꼭 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4대강. 이제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처음부터 쭉 다 들었습니다. 지금 홍수 없이 피해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고 그랬어요. 이제 이 순환도로라고 이제 의정부에서 여기 오는데 재수가 좋으면 50분 걸리고요. 좀 막히면 1시간 10분, 20분이 걸립니다. 그게 이 돌아서 한강변으로 오는 순환도로 100번. 근데 오늘은 2시간 반이 걸리네요. 이 난지주소도에서 여기 오는데 정상적으로 10분에서 15분 걸리는 게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는데 한강변이 침수가 되고, 또 한강변이 문제가 교통에 여러 가지로 교통 편의 시설들이 못 쓰게 되는 잠수교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미국 보스턴에 있을 때 시장이 왜 물러났냐면, 보스턴에는 눈이 많이 오거든요. 눈에 대해서 대책 잘못 세웠다 그래가지고 교통대란이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물러나라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이죠. 시장의 분주해 보이고, 한강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름이 되면 우리가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비가 오고 한강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철저한 대책이 부족했다.
제가 어디서도 얘기했습니다만 4대강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4대강에 대해서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무슨 어느 정부 편을 들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책이 뭐였냐 이거예요. 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4대강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4대강이 지금 큰 강들이 범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거는 4대강한테 찬사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나마 4대강이 있어서 이렇게 큰 강의 피해가, 지금 옛날 같으면 지금 한강에 소 떠내려가고 집 떠내려가고 사람 떠내려가고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구경하러 사람들이 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보기에 4대강이 완벽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면 4대강이 이렇게 숨기는, 그러면 4대강이 잘못했던 건 뭐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4대강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라는 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요, 5년 정부, 저도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고 조그만 친박신당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이라는 게 여당이 되면 오만해져요. 저도 언젠가는 고백한 적이 있는데,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당 사무총장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부심, 이게 이제 우리 여당이 자유우파가 대한민국 통일될 때까지는 자유우파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좌파들, 종북 주사파 이런 사람들 하는 거 가지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이렇게 그랬죠. 그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평생 해먹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불렀던 노래가 뭔지아서 화무 11홍이에요. 니들 그래봐야 뭐 5년이면 끝난다, 10년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때 귀뚱으로 들었어요. 웃기는 자식들, 니들처럼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되냐. 더불어민주당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절대 안 될 것 같죠? 당신들 지금 민심이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낙뢰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당신들이 돈이 있고 뭐 지위가 있고 그래서 막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택도 없는 일이에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정치를 개판으로 해가지고 망가지게 돼 있고, 민심이 이반되는 소리가 저희는 정말 우려될 정도로, 폭포수가 정말 나야가라 폭포에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여태까지 잘 막고 있어요.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뭐 돈 나눠주고 국민들한테 무슨 금방 무슨 일이, 박근혜 대통령 때 쌓아둔 돈 당신들이 국고 다 저거 했잖아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청 인사나 지금 국회를 몽땅 다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다 독식하더니, 아니 언제는 우리 국군을 전부 호남 인맥으로, 상군 참모총장 및 모든 군 지휘부가 호남이 되더니, 이번에 또 검찰을 또 전부 호남 일색으로 바꿨다면, 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같이 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진짜. 네? 아니 우리 지금 우파에도 호남 분들 많이 있습니다. 호남 분들 좋은 사람들 많아요. 뭐 그분들이 호남 분들이 중요 직책에 가고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호남입니까? 호남자랑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습니까? 상임위원장 할 사람들이. 경칠 일이에요. 경칠 일. 그래서 5년밖에 안 되는 당신들이 우리가 5년 후에 물러갈 수 있다. 그래도 이런 정책, 예를 들어 한강에 대한 정책 같은 거는 계속해서 추진해서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강 치수를 위해서, 옛날부터 양장항을 다스리는 사람이 중국을 먹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강 치수를 잘하는 것이, 옛날부터 뭐 나일강을 잘하는 사람이 나일강을 먹고, 미시시피 강을 다스리는 사람이 미국의 중심이 되고, 뭐 하여간 그런 옛날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이죠. 지금도 한강의 문제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지도자, 그룹으로 지도자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문에 나온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지금 한강 문제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면 지금 이 폭풍이라든가 이 비가 지금 그 50일째 지금 계속 내리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문가들을 모으고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해놓고 그 대책에 대해서 또 그 찬반을 따져보고 그리고 어떤 시일 내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깨알 질문하고 싶은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뭐야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됐나요? 안 그러면 좀 미완성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봐야죠. 아, 거의 완료. 예,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야인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것에 관해서 좀 지금 야인이 첫 생활이 아니세요? 저는 뭐 떨어지고 붙고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박근혜파였기 때문에 그때는 좀 주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다들 이게 선거운동하는 거. 그러죠. 4대강 사업 이제 뭐 지류가 개발이 안 돼갖고 지류까지 완벽하게 개발되고 하면 뭐 홍수 같은 게 굉장히 예방이 잘 된다 가능하다 이 얘기를 들어갖고 완료가 덜 된다 저는 그렇게 설마 그렇죠. 경남 여행이 지금 경북 여행이 지금 네. 경남 쪽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근데 네. 경남이 이번에 비 피해가 많잖아요. 돌아보셨을 때 좀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좀 뭐 솔직히 경남 쪽이 갑자기 폭우가 내려갖고 뭐 한참 지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잖아요. 사실 뭐 경남 쪽에 가더라도 뭐 시장이나 뭐 유동인구 많은 데를 다니지 딱히 산사태가 날 만한 쪽은 못 다녀봤어요. 근데 지금 뭐 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발 많이 하고 특히 좀 뭐 태양광 패널 깔린 데가 많았고요. 근데 제가 좀 요즘 의아하게 보고 있는 게 한참 태양광 패널 쓰려고 같다는 뉴스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온다는 게 조금은 의아하고요. 이게 사실대로 그러니까 너무 안 있는지. 경남 쪽하고 뭐 여러 지금 지역에서 비 피해가 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동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마도 거기다가 지구 온난화 플러스 이제 많은 그 포장도 하고 아스팔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다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이런 인재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좀 극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게 아까도 제가 이경철님한테 질문 드렸지만 태양광 때문이다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산을 막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거기에 그 제대로 설치하지도 않은 그 태양광 시설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면서 지반이 약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홍수가 이렇게 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가 덜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사실이에요. 네. 저희도 이제 이렇게 산 네. 개발도 하고 또 학교가 이렇게 산하고 바뀌기 때문에 보면 산을 훼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산이 오랫동안 그 산 형태를 유지하는 거는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서 그 형태를 유지하기까지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산이 자연을 극복하는 네.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말하면 알터리나를 바꾸는 거죠. 네. 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꼭 문제가 생기면 거기가 문제가 생겨요. 네. 그 이유는 그 자연의 그 법칙을 인간이 그 거스리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 없이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그 태양광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신들 식구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무슨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돈 많이 못 벌었다고 뭐 요즘 죽겠다고 얘기하던데 뭐 돈 벌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대책을 세웠겠어요. 그냥 돈만 벌면 최고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약간의 바람만 심하게 비가 심하게 오면 그 산이 자기를 훼손한 그 부분 때문에 그 형태를 유지하거나 그것이 이겨내는 비바람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많이 상쇄가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산사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수해 피해를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건 뭐 그냥 일반적인 상식인데 예 그걸 일일이 좀 조사를 해서 뭘 했어야 되는데 그건 뻔했습니다. 네, 저는 땅에 대해서는 제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농지 전용을 할 때 사실은 산 임야에 전용을 할 때도 어떤 경사각이 어느 정도면 전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태양광 발전 사업 자체도 임야의 경사도를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허가를 그러니까 이 경사도를 점점 규정을 더 낮은 단계로 경사각이 완만한 데에 허락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불허를 처분을 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까지도 따라줘야지만이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네. 그 사람들이 미리 가가지고 예를 들어 경사가 몇 도는 안 된다 그러면 가서 미리 살짝 훼손을 해요. 공사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공사를 훼손해 놓고 재보니까 그 각도가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눈가이고 아무 편법을 많이 써요. 그런 짓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그러셨군요. 고발 조치를 하셨네. 공간이고 아웅이야. 농지를 그 사절을 짓기 위해서 비료 뿌리고 바꾼대잖아요. 지금 김정은 그것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울고 솟아오르네 지금. 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제가 지금 이거를 느끼면서 태양광에 대한 뉴스가 전혀 안 나와요. 이게 제 생각에는 권언유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추미애는 권언유착이다. 그리고 이제 채널A 그 기자를 통해서 검언유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완벽한 권언유착이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고 일부 국민들의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손가락 이렇게 딱 하죠. 저기 이게 말입니다. 저도 이제 정권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국정원, 검찰, 그다음에 관계 장관들, 뭐 이슈에 있는 장관들 모여서 어떻게 큰 틀에서 말하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어떻게 정부의 유력이 이끌거나 아니면 큰 무슨 나라의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끌거나 저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무슨 청와대에서 뭐 지시하고 뭐 결국은 청와대에서 뭐 청와대 입맛대로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 그런 고리들을 다 끊어놨는데 제가 보기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고리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의 사무총장 옛날에 이제 그 여당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검찰청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뭐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저 때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청와대가 뭐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정부를 장악하고 뭐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대책회의 말하자면 관계자 대책회의 같은 것을 청와대 관계 담당 부처 그다음에 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우리 뭐 국정원이나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가 말하자면 정부 입맛에 따라서 정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들을 뒷조사 국정원 뒷조사하고 뭐 검찰은 그거 칼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서로의 뭐 유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서로의 소통, 대화 그리고 그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한 서로 간의 노력 이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언 유착, 뭐 공경 유착 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하에서 레지스탕스로 있을 때 이미 다 그 일들을 해온 거예요. 우리가 여당일 때 우리보다도 정보가 더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말하자면 그 레지스탕스로서 이른바 유럽식으로 영국식으로 말하면 섀도우 캐비넷을 본인들이 국정원 담당, 검찰 담당, 청와대 담당 뭐 다 이렇게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될 때도
결국은 그 레지스탕스들이 청와대에도 여러 명 꽂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협조를 한 거죠. 협조를 해서 자기들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 레지스탕스처럼 바닥에 그 옛날서부터 협조하던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보이지 않게 강력노총, 그 다음에 정교조, 국정원, 검찰, 청와대 이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까지 보낸 그것이 일종의 레지스탕스들의 유착이죠. 요건 선수거든요. 요건 선수예요. 아까 조직이 정부라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게 우리 편이 아니다. 이승엽 우리 편 아니다. 그러면 뭐 홍문종 우리 편 아니다. 신혜영 삐딱하다. 그러면 그거는 뭐 쥐두새도 모르게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론으로 뭔가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털어버린다. 이런 소위 말하면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검증이 된 노회찬, 박원순, 자기들 가는 길에 긍정적인 협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온갖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박원순이 이재명을 살린다. 네. 이재명은 친문이 아닌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문은 아니지만 하여간 내가 보기엔 좀 죄송합니다만 좌빨 성향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튼튼한 자기들 레지스탕스 조직에 의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 자기들끼리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 말하자면 지금도 무슨 장관 있지만은 밤중에 모여서 누구는 어떻게 하자, 뭘 어떻게 하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으면 좋겠다, 인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정책 추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냄새 맡아오는 사람 따로 있고, 사냥개 따로 있고, 그 불독 따로 있고, 다 따로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 정도면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살짝 드러나는 것이 검언 유착이라는 거죠. 자,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이런 데서 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제가 옛날에 알았던 추미애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 국민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들이 철철 넘쳤어요. 젊었을 때. 장난 안 믿기는데.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양반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처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가. 거기 또 세탁소집 딸이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용서하시고요. 제가 지금 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하여튼 대구 분이죠. 경북 여공과 이제 나오신 거. 그런데 이분이 검찰 인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사단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인사에 있어서. 여기가 무슨 정치고도 아니 정치 집단도 아닌데 검찰에 말하자면 윤석열 사단 이건 다 주게 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하여간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 지금 한동훈이니 뭐니 그 사람들이 저를 감옥에 집어넣고 싶어서 안달했던 사람들입니다만은 하여간 어쨌든 지금 추미애 대표가 나타남으로 해서 추미애 장관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안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 무슨 사단이 있으면 안 된다. 예, 윤석열 사단은 다 와해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추미애 사단은 생긴 거 아니에요. 무슨 한양대학교 무슨 이제 여자 후배가 뭐가 누구가 되고 뭐 그 무슨 저 호남 사람 아까도 호남 사람 얘기도 하고 또 무슨 저 자기 아들 무슨 조사하는 사람 뭐 뭘로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하고 친문 세력 중에서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책으로 한 권이서 책으로 한 권. 이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읽기가 싫어서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립니다만 그러면 추미애 사단을 만드는 거냐 이 말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은 우리 편끼리 뭐 하고 싶어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꼭 피해야 될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피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끼리만 하면 우리가 오류가 생길 때 오류를 누가 견제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속도를 붙으면 거기에 바른 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파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파멸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제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 새끼 이제 밖으로 뺏기니까 배소리까지 다 하네. 이 새끼야 니네 때는 더 했어. 아니 제가 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 그만둘 때 이른바 여당 실세들한테 인사 겸 말이 인사 겸 박근혜 대통령 석방 좀 해달라고 마지막 선거운동하느라고 제가 만났죠. 제가 막 뭐라고 니들 있다고 시끄러우면 어떡하냐. 그럼 뭐라고 하냐. 니들 땐 더 했어. 뭘 더 했다는 거야. 한번 비교를 한번 살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근혜 정권 때의 인사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사람들 말 안 듣고 불통하고 그러면 되냐. 박근혜 대통령 더 했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 뭐 니네들 뭐 예를 들어서 호남 인사에 니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니네들은 경상도가 더 해먹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경상도가 수십 년 해먹었는데 우리 이제 조금 해먹은 게 그렇게 해갖구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물밑에서 이런 아니 그러면 저같이 아니 그럼 서울 놈들은 병신이냐고. 그럼 경상도하고 호남하고 맨날 돌아가면서 해먹으면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 어? 저 맨날 무슨 코미디언이 그러면 우리는 가서 저 소나 키우라고? 자,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인재가 등용이 안 되는 거고 인재가 등용이 안 되면 아니 우리가 친박신당이 좋은 사람이 없으면 친박신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인사가 많사. 좋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문재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열심히 우리 이승엽 위원장께서 관심 가지고 우리 까치 선생님도 관심 가지고 있고 저도 관심 가지고 우리 모두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블랙 시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질문도 받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지더니 눈에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왜 바보지라고 왜 블랙시야. 제가 민경욱 의원하고 전화 통화해서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그 블랙시가 잘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넌 왜 안 오는데? 왜 거기다 힘을 안 실는데? 이 얘기를 오늘쯤은 제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 유튜브를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은 홍문정이가 요즘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한 얘기, 제가 옛날에 이승엽 위원장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대동단결하지 않으면 이른바 자유우파라고 표명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우파가 이른바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둥지를 틀고 있는 그리고 막강한 권력과 돈과 자금과 사람과 이런 걸 지금 왕창 쏠려 있는 이른바 좌빨 세력에게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실 때 100만 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조직총괄본부장 제가 셌습니다. 그때 100만 조직을 제가 이끌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한 1000만 표 이상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레지스탕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이른바 그때 문재인 후보였죠.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 다 이기는 줄 알았어요. 우리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문재인 다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면 뭐 당선 저걸 어떻게 하고 외국 언론들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쫙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들 돌았냐? 비슷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 쫙 제가 그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그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
예, 따님으로서 대한민국의 제2의 한국을 가져오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막 대한민국의 그 자유우파 보수우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다못해 김종인이라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막 경제 민주화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 그거밖에 안 됐어. 자, 우리 보수 우파가 지금 뭐 사람들이 보수란 말 자꾸 쓰지 말라 그래, 꼰대라고 그런다고. 자유우파. 근데 저도 뭐 어느 정도 국민의 한 명은 자유우파가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선거에 100%죠. 지금은요, 저 사람들이 이기는 노하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딱 선거, 여러분, 언제 우리 보수 우파가 사전 사패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아주 대패했잖아요, 대패. 본 적 없어요. 예. 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고, 또 보수 우파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 그 전략 전술에 많이 나오는 디바이드 앤 컨커. 보수 우파를 찢어버리면 무슨 힘이 있겠어? 힘이 없다, 이런 얘기죠. 저는 친박신당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선거에 우리 친박신당이 승리하겠다, 이렇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친박신당이 우리 보수 우파의 이슈가 뭐다, 우리가 이걸 앞장서고 가면은 우리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원내에서 그저 몇 석을 가지고라도 우리의 이슈, 보수 우파의 이슈들을 살려가고 뭐가 보수 우파, 자유 우파다 라는 걸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파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 이승만,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중심 세력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산조각이 났어요. 네. 다 제 책임입니다만은 우리 보수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제가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글을 써서 보냈어요. 너네 친박신당 미친놈들아, 1%도 안 되는 놈들, 이놈들, 태극기 세력 1%도 안 되는 놈들, 니들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런 유지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극기 때문에 중도 15% 20%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보수 우파는 이길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블랙시 하는 놈들, 태극기 하는 놈들, 친박신당 이런 놈들은 이른바 보수 우파의 대동단계를 하는데 얘네들은 제외해야 자기들이 보수 우파의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아주 그 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인트로덕션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태극기 없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요, 태극기 니들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중도 우파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 견인되는데 그런 사람들 별 쓸모가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가담했다고 해도 또 보수 우파가, 우리는 항상 50대 50이니까요. 그리고 저쪽은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잖아요. 이거 70년 전쟁에서 우리가 그동안 겉으로는 오랫동안 우리가 이긴 것 같았지만 이 속에서 압력하는 이 사람들을 결국은 제압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결과가 대통령 탄핵으로 나타난 거. 자기들의 지금 마지막 그 승리의 그 고지를 향해서 이제 뭐 다 됐잖아요. 의혹까지 장악했으니까 이제 고려 연방제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금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이겼다고 합시다. 그 중도 우파 이 뜨뜻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중도 우파들 가지고는 그 우파 중심의 세력조차 유지하기 힘들다니까요. 이명박 때 생각을 해보세요. 저 쇠고기 파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겨우 지켜낸 겁니다. 이명박 때. 예, 그래서 그 걔네들이 거기서 교훈을 하나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대통령을 완전히 끌어내릴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획책한 게 세월호 말이나 됩니까? 예? PC 획책해내고 이거는 다 자기들 세력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불과한 거지. 어찌됐든 다 거짓말이잖아. 거짓말로 하여간 끌어내렸는데 자기들 힘이 그렇게 돼 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랙 시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블랙 시위 자체가 부정선거 맞는데 우리 매표 부정선거다. 이 매표 부정선거 하나만 가지고도 부정선거라고 충분히 규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블랙 시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뭐 컴퓨터 조작 뭐 어쩌고 저쩌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민경욱 의원한테도 얘기했어요. 또 민경욱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저놈들이 정권을 내놔야 되는데 정권 내놓기까지 이 컴퓨터 조작이나 뭐 이거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면요. 이거 우리가 많은 중도나 뭐 그 이른바 좌편향돼 있는 사람이 중도처럼 우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야 증거를 가져와봐. 증거를 어떻게 갖다 줍니까? 증거를 어떻게 갖다 줘야지?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정황 증거는 많아요. 예. 뭐 양동철이 이놈부터 이명에서 죄송합니다. 뭐 그동안 뭐 매맞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요. 아니 우리 친박신당도 지금 10% 넘은 거를 이 사람들이 1%로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블랙 시위에 팔팔 뛰고 난리를 쳐야지.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증거를 대고 분명하게 자 투표를 해보니까 세보니까 이 자식들이 100표를 10표라고 그랬다. 이게 된다. 이게 안 된다니까. 왜? 돈도 아니 지금 사실 블랙 시위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방송 이승용 방송 우리도 심심치 않게 뭐 그거를 이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안 듣고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뭐 MBC 사장, KBS 사장, 뭐 현 아니고 현이라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 또 깜짝 전 사장들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 옛날에 정권이 넘어올 때 넘어온 초기는 6대4 정도였는데 지금 8대2라는 거예요. 아니 언론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민경욱 의원 제보한 사람 갖다가 구속시켜 버렸잖아요. 예? 아 이놈들 하는 짓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놈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블랙 시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 자꾸 쇼부라는 게 뭐예요? 이런 말씀 안 돼요. 결판을 내기에 우리가 기존의 태극기 세력 있잖아요. 태극기 세력도 지금 4번 오열돼 있다고 민경욱 의원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극기 세력의 중심 세력들이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돈통하고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 영향력과 돈통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 지도력이 그런 지도력이에요. 그리고 무모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얼마 안 되는 이 병력을 이끌고 무모한 싸움에 우리가 올인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혁명의 불꽃 씨앗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블랙시 이슈를 바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매표 부정선거 이걸로 바꿔라. 근데 지금 블랙시 막 그렇게 지금 전자 그거 하고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나 나가서 매표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저 새끼 와서 또 힘 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요. 예. 내가 민경욱 의원 얘기하는 거 충분히 동의한다니까요. 그럴 개연성 충분히 있다니까요. 제가 무슨 거기다가 초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싸움, 이 블랙시 싸움 가지고 정권을 어떻게 하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저 나약한 놈 아니면 저 책임 아닌 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슈 자체가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에 이익이 위한 이슈는 다른 이슈, 그 부정선거 이슈는 매표 부정선거로 가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있는 거는 북한의 고척들, 김정은이 의하는 20만 명의 고척들, 그리고 중국의 200만 명에 달하는 해커들, SNS 그 좌빨 동지들,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이른바 지들이 말하는 촛불 쿠데타에 동원된 조선족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상하게 투표권을 얻은 중국 사람들, 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슈로 삼을 수 있다. 이슈로 삼아서 그래서 저는 블랙 시위가 지금쯤이면 이슈를 플러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잖아요. 매표 부정선거. 제가 많은 떨어진 미통당 의원들 했습니다. 왜 졌어? 예. 그 사람들 민경욱 의원하고 지금 거리를 좀 둘러보고 있죠. 왜? 국민들한테 또 줘맞는다는 거예요. 이 증거도 못 내면서 홍문종이 도둑놈인 거 맞습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돈도 없고 물론 어디서 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잖아. 그러면 국민들이 설득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미통당이 100석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래도 우리가 특히 또 2월 3월 달까지는 우리가 150석은 넘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민심이 그랬어요. 민심이 이 문재인 정권 싫은데 그렇다고 뭐 미통당 찍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표로만 따지면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만큼 180대 100 정도의 차이가 날 만큼 전체 전국적인 표를 계산하면 그렇지는 않죠. 따지면 거의 140대 1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전체 표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자꾸 블랙 시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 일부 태국기는 뭐 저도 화나니까 거기 가서 뭐라고 외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모택동 공산당이 중국에서 공산당이 중국을 공산화한 거는 국민의 마음을 얻은 거고요. 장개석 군대는 국민이 버린 거예요. 근데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블랙 시위가 그런 면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도와주고 싶죠. 심정적으로 돕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컴퓨터 부정이나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블랙 시위에서 말하는 그거 있습니다만은 진짜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매표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슈가 지금 이제 뭐 대법원에서 뚜껑을 여냐 안 여냐 뭐 이건데 대법원에서 그거 지금 아직 판결을 안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표가 무슨 20표, 30표 차이가 나가지고 하면은 하겠는데 이거 뭐 수천 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그거 뚜껑 연다고 그 수천 표 차이가 갑자기 10몇 표 차이로 줄을까요? 아니
그럼 정권 내놔야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검표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재검표 가능성이 있어도 네. 제가 보기에는 저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놓지 않은 채 뚜껑을 닫지는 않았을 것이다. 절대 하더라도 네, 준비 다 됐고 맞춰놨을 것이다. 하긴 뭐 그 정도 준비 안 하고는 책임 안 질지는 안 하겠죠. 뭔가.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요새 지금 이제 국회에서 어제가 그저께 류호정 의원이 류호정이더라고요. 류가 아니라 류호정 의원이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피스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슈화가 됐어요. 근데 이거 국회 의복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유시민 청바지 사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국회에서는 좀 의복에 대한 예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이승엽 위원장님부터 짧게 얘기해 주시면. 안 그래도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국회법에 이게 복장 규정이 딱 한 규정이 있대요. 국회법 제25조에 의원은 이제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옷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옷에 대한 요즘 얘기 참 나는 조금 웃기는 게 지금까지 복장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야기시킨 한마디로 노이즈 마케팅 한 사람들 다 좌측이더라고요. 다 감기감이라고 해서 아시죠? 수영 길러 갖고 두루마기 입고 와서 고무줄 신고 왔던 그 사람 사태도 있었고 물론 유시민의 그 백바지 사건 또 있었고 또 한 번 또 여성 의원이 이제 보라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때 몇 년도죠? 하여튼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네.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여성 의원들이 드물 때 여성 의원들이 바지를 입고 왔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여자가 무슨 말이야? 아니 저런 목소리로 왔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치마가 여성의 어떤 그런 어떤 90년대겠죠. 그렇게 얘기가 돼갖고 이제 말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또 여성 의원이 아예 여성 의원 또 바지를 입자 뭐 이런 운동까지 하는 그러니까 시대상에 맞는 어떤 흐름을 이렇게 타고 있다고 보고요. 외국 사례는 뭐 복장에 대해서 크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저런 모습으로 나왔구나에서 그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뭐 논쟁이 되고 뭐 류호정이 그 새끼 마담처럼 그렇게 왔다는 뭐 저러니까 미투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런 말들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의 그 국회에 있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어떤 시각이 조금은 고루한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까지 했는지 아니면 유효정이라는 사람의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언론에서 그런 문장을 적어준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좌파들은 어느 정치인을 띄우고 있지 않나 그런 포커스라고 저는 봐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 여자가 뭐 미니스커트를 입던 누드를 하고 나오던 사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의 포커스를 더 맞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저는 요즘 이렇게 이런 자들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이 좌파들은 참 이미지 마케팅을 잘 하는구나. 그거는 우리 국민의 입장이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던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참 복장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 안경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안경 약간 까만 걸 쓰고 왔잖아요. 또 까만 거 입고 왔죠. 물론 방송을 생각해서 한 건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옷을 입고 안경을 끼고 또 말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평범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 오늘 얘기하는 거 약간 얘기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다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유효정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아무 생각이 없이 왔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생각이 있는 거죠. 옛날 이탈리아는 뭐라 그럴까요? 그 길거리에서 이 호객행위하는 분이 국회에 당선돼가지고 란제리 같은 거 하나 입고 정장하고 그런 것도 있었죠. 국회는 이제 제가 1996년에 15대 국회 처음으로 그 한국당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임위원회를 할 때건 본회의를 할 때건 양복을 저것도 안 됐어요. 그 뭐라 그러지
아래 위 색깔이 다른 뭐야? 그러니까 세미 정장 뭐 있을- 스타일.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아래 위가 다 똑같은 걸로 네. 하얀 와이셔츠에 긴 팔에 아, 넥타이 이것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의 복장은 다 똑같아. 그래서 옛날 국회의원들 모습 보면 다 똑같은 네네. 조폭들 쫙 지나가면 머리만 조폭 까만색. 쫙 네네. 똑같은 색깔에 그 검정 색깔 아니면 그 진청 색깔 뭐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약간 넥타이 긴팔 아무리 여름에도 긴팔 그게 당연한 것을. 그렇죠. 상임위 소위 할 때도 이 우통을 벗는 일이 없었어요. 절대 우통을 벗으면 안 됐고 넥타이. 그때 국회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느낌이 굴림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굴림. 권위의식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국회 권위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국민들의 요구가 뭐냐 국회의원이 군림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은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복장이라는 것이 어떤 복장일까?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일하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게 국회가 아니라 지금 저 영국 같은 데는 가발 쓰잖아요. 그 판사가 가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유시민 의원 청바지 사건 때 제가 그때 보궐선거로 등장을 했죠. 그때 저와 유시민 의원이 같이 당선된 거예요. 그 사람 고향에서 당선되고 제가 의정부에서 같이. 그분 때문에 제가 저걸 못했어요. 그 선서를 못했어요. 왜냐면 국회에서 청바지 입고 왔다고 선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날 현장에 계셨군요. 예? 백바지. 그러니까 청바지. 백바지. 예. 죄송합니다. 네, 백바지. 하얀 바지였던 것 같아요. 못해서 하여간 그것 때문에 신강이 됐고 결국은 유시민 의원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중간 정도 백바지 벗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아니 그날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튀지 않는 색깔로 해도 컴비까지는 인정을 했고 뭐 하여간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선수할 때 보면 제 얼굴이 안 보입니다. 제가 저 창피해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유시민이 보궐로 됐었어요. 예, 보궐 그때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시민하고도 저하고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옛날에 태릉 골프장에 거기가 남자 홈이었어요. 남자 홈이. 그래서 여자를 위한 그 무슨 탈의실이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이제 그때 임진출이라는 사람이 국방위원이었어요. 국회 국방위원. 그 태릉은 여자가 출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탈의실도 없고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 왔어 집에서. 그리고 말이 안 된다. 나가 쳐야 된다. 근데 뭐 결국은 국회의원 국방위원인데도 못 쳤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어떤 복장을 선택하느냐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센시티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유 의원도 뭐 의미가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원피스는 거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세대가 좀 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아쉬운 면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아쉬운 면은 있으나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예? 그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수영 팬티바람으로 들어온다고 한들 그거를 글쎄 그거를 막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뭐 국내 다양한 목소리가 걸고 이제 들어오겠죠. 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회 안에서 농성 할 때 절대 국회 안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 농성을 국회 안에서는 안 했어요. 그 최소한도 그 의사당 앞에 여기 로텐도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안 했는데 요즘은 뭐 그 이후에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몸싸움 할 때 그때 그 무식한 18대 의원들이 그때 막 뭘 해서 그렇죠. 그 전에는 불가피한 경우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유신헌법 때 아니 삼선 개헌 때 뭐 이럴 때는 몸싸움을 한 것 같은데 잘 보시면요 의원들끼리는 절대 서로 손을 안 대요. 그 앞에서 막 손잡고 이렇게 주로 보좌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 국회 뭐 이제 하여간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불문, 우리들 나름대로 불문이 있었는데 뭐 다 깨졌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좌파들은 그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19대 때도 최초로 제가 아는 제가 경험했던 걸로 하면 그 나종일인가 하는 분이 최초로 컨비 입고 왔어요. 우리 때 이제 다그 컨비 입고 왔는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컨비를 입고 왔더니 사람들이 다 날 쳐다봐요. 근데 제가 20대 국회에서 제 넥타이 안 매잖아요. 제가 넥타이 없는 국회를 주장한 살을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아주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넥타이를 안 매는데 그게 제 정치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면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퍼놓고는 얘기를 못 했는데 왜냐하면 넥타이 회사 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름에는 이거 넥타이 매면 이 실내 온도를 2도 이상 낮춰야 됩니다. 더 그래야 말하자면 그 쾌적한 온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력 낭비도 그렇고요. 그 얘기가 있네요. 네. 2013년도에 이게 강창인 국회의장님이 넥타이 없는 국회 하자 절전을 위해서 그 얘기가 있었다고. 근데 그분은 저걸로 제한적으로 넥타이 여름에 대비해서 최고로 더울 때 넥타이 없는데 저는 항상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넥타이 뭐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국회에 연설할 때 저는 넥타이 안 맨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도 할 말은 있으나 왜냐면 그러면 필리핀에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넥타이가 없거든요. 제가 스리랑카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양말도 안 신고 거의 반바지 같은 거. 근데 뭐 그거 전혀 그런 게 계기가 안 되니까. 그렇군요. 저는 요거 한마디 덧붙이면 유호정이 의혹 얘기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아니 나의 원피스는 괜찮고 박근혜 대통령의 뭐 전투복은 어떠냐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야 이것들은 자신의 기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진 게 제 기준점이라고 평가하면 그러니까 자신은 원피스 괜찮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바지 정장을 전투복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들이 어디 감히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그래서 자꾸 제 기준점을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쁘긴 했죠. 네.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어떤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옷이라는 건 하나의 표현이고 내가 오늘 뭔가 정책적인 발언이라든지 뭔가 주장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복장을 할 거 아니에요. 전략적인 복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류호정이라는 사람은 전략적인 어떤 복장이 전혀 아니고 뭐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법안 같은 거에 대한 관련된 옷도 아니고 그저 그냥 무리를 일으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이즈 마케팅의 하나의 예를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 근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전에 영상들을 좀 봤어요. 진짜 소박하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늘 단정하게 이게 다신 거지 본인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와 그 권위가 나타나는 거는 권위가 아니라 품위가 나타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유시민 때 토론회까지 열 정도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돌아가신 그 신해철 씨가 막 진 같은 거 받고 나와서 막 이렇게 막 그건 괜찮은 거다 막 그랬는데 거기에 댓글이 전 지금도 하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니네 어머님 돌아가시면 반짝이 입고 내가 가줄게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어떤 특정 장소에는 약간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나를 네.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네, 네, 위해서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옷을 입는 게 물론 저기를 위해서도 입습니다만 네, 네, 네. 상대방을 위해서 입는 거죠. 네. 그 오늘 이제 나폴레옹 뉴스를 마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사색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에도 제가 많이 용서를 빌어 이놈아 너 할 수 있을 때 뭐 했냐 그때 더욱 열심히 했을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마키아벨리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좌파는 정권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결탁을 합니다. 우리요 이렇게 맨날 탈탈 털고 너 잘났고 나 잘났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거는 우리가 배부를 때 합시다. 우리가 정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야 우리가 아무리 그러지만 네가 이길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냐 그때 따지시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말로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없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없어지는 모습이 계속 보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이 계속 소멸되는 게 보이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 이미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기는 김정은이 국가다, 중국 공산당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설마 하다가 결국은 우리까지 결국 우리도 많이 거의 우리의 그 삶 자체도 많이 기울었죠. 이미 좌파로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 우리에게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블랙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방법으로 부정선거 우리 하지 말고 우리가 전략 잘 짜서 어떻게 하자 오케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선을 이른바 3.8선을 우리가 나눠 지켜서 대한민국을 수호해내고 대한민국을 자유 우파 대한민국으로 견인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폴레옹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충성.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대표님께서 국민들에게 비 피해 조심하시라고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홍수 참 몸도 마음도 우울해지고 처지는데요. 다들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하루에 즐거운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하자라는 심정으로요. 항상 즐겁고 힘차게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들고 산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전환 잘 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즐거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은 꼭 희망의 나라가 된다는 것,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믿음을 가지시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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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피해 조심하세요. 더 해야 되는데.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1시에는 항상 조금 늦더라도 그러니까 준비상 조금 늦더라도 항상 시작을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월수금 지난주부터 친박시단 뉴스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매주 월요일 코너에 대통령님 편지를 읽어드리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직접 내 목소리를 참여해서 내 목소리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당으로 전화를 주시던지 아니면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그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서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코너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8일 토요 간담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